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 변호사 존청 JCN 컴퍼니 맞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 Y3 때문에 지구 반바퀴를 날아서 오셨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일정을 이렇게 잡을 때 네. 다른 어떤 일정보다도 네. Y 스트리트 이게 컨펌됐다는 말에 아주 감사히 그 생각합니다. 얘기 저기 3프로 가셔서도 하신 거 아닙니까? 괜한 얘기를 제가 촬영 전에 아니, 해가지고. 농담입니다. 네네. 이민 2세가 아니라 이민 1세대. 1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교가 다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또 국내에서 외국계 은행을 잘 다니시다가 네, 그냥 미국으로 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네네. 뭐 결혼도 하고 뭐 일하다가 어. 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뭐 미국에 가자라는 생각을 사실 그 전부터 했었는데 네. 그때 한 직장 생활 3년 정도, 2, 3년 정도 하면서 더 늦으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뭐 저질렀습니다. 네. 근데 그 유튜브 채널 보니까 예. 엄청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왜 이민 1세대들이 진짜 미국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성공을 네.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다들 열심히 살죠. 뭐. 보통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글쎄 뭐 근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건 또는 뭐 한국에서도 다들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인정받는 사회여야 한다 생각하고 또 미국 제가 미국의 1세대 이민자로서 느끼는 바는 미국은 어찌됐건 저는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그냥 남들이 무슨 일 하는지에 대한 그다지 관심 없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 하는 열심히 만큼 또 어느 정도 또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또 아니면 또 그렇게 또 사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 화이트 칼라 세상에서도. 그렇죠. 화이트 칼라, 물론. 특히 또, 막 이렇게 로펌 이런 데 이제 대형 로펌 다니면은 예. 이게 좀 경쟁이나 이런 거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인종차별도 있고. 그걸 또 인종차별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뭐 그런 뭐 개개인의 어떤 능력 차이라고 봐야 될지 또 의견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종차별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있긴 합니다. 뭐 또한 천정도 있겠으나 또 그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이 인종차별 내지는 어떤 좀 거대한 어떤 한계를 나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한계로 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 드는 생각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잘 하던 야구 선수들이 네. 미국 가서도 또 어느 정도 자리를 또 잡기도 하고요. 네. 또 한국의 유명한 뭐 BTS라는 가수가 네. 이게 정말 미국에서의 팝 시장에서의 주류 오브 주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그들의 아이덴티티 어떤 테리토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천장이 없는 거냐 하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성공의 가능성 면에서 난 천장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다 깨낼 수 있다. 자기 능력으로.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특히 존청 변호사님의 주요 클라이언트, 의뢰인들이 한국에 있는 부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좀 이제 미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될까? 뭐 비중으로 따지고 보면 적지 않은 비중의 그런 분들이 계시고 예. 또한 뭐 이게 막 대단한 부자라기보다는 미국 투자 어떤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뭐 이미 미국과 한국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하건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 뭐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뭐 자리를 잡은 이런 가구를 놓고 보면 사실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꼭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가족 구성원을 놓고 보면 미국 거주자도 있고 또 한국 거주자도 있고 여러 복잡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부분, 뭐 세무적인 부분, 또 투자에 있어서의 파이낸셜 플래닝 이런 쪽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건 간에 그 비중은 저희 회사의 어떤 프랙티스를 놓고 보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진짜 궁금한 게 예.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부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것도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 미국으로들 그렇게 가시려고 할까? 이게 꼭 한국의 부자 내지는 한국의 어떤 관심을 갖는 투자자라고 국한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미국 시장의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를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끌어들이는 요인이 아닐까? 근데 미국 사실 따지고 보면 1등 국가잖아요. 이게 참 네. 입에 발린 표현이긴 합니다만 1등 국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애에 그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무슨 뭐 어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슈퍼파워인 것도 그렇고 또 뭐 어떤 투자처로서 봐도 이게 이 시중통화 국가이다 보니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이 있으니 거기서의 안정성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을 놓고 봐도 금년만 놓고 봐도요. 사실 미국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미국이라는 투자 시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거 외에도 한 가구의 어떤 경제 활동 내지는 그냥 삶을 놓고 봐도 많은 경우 뭐 최고의 교육을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뭐 실제로 그렇게 하건 안 하건과는 별개로 또 미국의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본인이 됐건 아니면 가족 자녀들이 됐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이게 어찌 됐건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다 뭐 최종적인 목적지가 됐건 아니면 중요한 목적지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미국이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또 하나 저는 제가 주 업으로 하는 게 또 세법 변호사이다 보니 얘기하고 싶은 게 미국이 굉장히 이런 투자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특히 이제 세제상 제공하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혜택이 꼭 미국 국내인 내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또는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컴바인해서 생각을 해보면 why not이 되는 거죠. 일종의 투자 인센티브 같은 거예요. 투자 인센티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정부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를 장려하고 어떤 특정 업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 제도상의 방식이 있을 텐데 네. 그중에 또 키가 되는 게 조세 정책이라는 거잖아요. 네. 뭐 텍스 크레딧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하. 미국에 투자하는 걸 빼놓고는 글로벌 어떤 곳에 투자하든 간에 거의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 미국 투자를 빼놓는다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 매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실질적인 제약이라 그러면 거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 2억 마일리 떨어진 땅에 이런 건데 라는 제약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앞으로 더 없어지겠죠. 그렇다 보니 본연의 이제 질문만 남는 거죠. 미국 시장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걸림돌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올해 이 뉴스가 뜬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걱정 혹은 무릎을 탁 치기도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순유출 여부를 영국의 한 기관이 조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순유출 규모로 세계 4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부자들도 해외로 떠난다. 네. 아마 이건 아마 이민 개념을 포함한 걸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혹시 보세요? 네. 조심스러운 얘기겠죠. 네. 그리고 제 의견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영국의 헨리의 파트너스인가요? 네. 저도 그 조사기관의 내용 뭐 신문에서 뭐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다루어져서 제 영상에서도 하나 컨텐츠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순유출국으로서 뭐 한국이 4위였었다는 네.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그 기관의 어떤 분석 내용은 한국의 어떤 특수성, 뭐 경쟁이 치열하고 뭐 이게 뭐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네. 것들이 반영된 거 있고 또 추가로 나왔었던 것이 이 과중한 세무 부담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뭐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 이게 OECD 평균 국가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담률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니 그런 것들이 감안되고 반영된 거 아닐까라는 게 그들의 기사의 내용이었었고요. 저도 뭐 문외한이라면 문외한이겠으나 그래도 또 주변에 여러 고객들 또 지인들 또 제가 아는 그런 직간접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일리 있는 그런 사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세율이라든지 투자 환경이라든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자본 이득이 더 큰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부자라고 하는 분들이 부유층이 계속해서 해외 유출,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건너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까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일 네. 텐데요. 이건 정말로 why not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한국의 투자 시장, 투자 환경이 나빠서 내지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뭐 불안정해서라기보다는 그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냥 이제는 투자와 자산 관리와 어떤 삶에 있어서의 경계가
정말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이 얘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너무 명백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일 텐데 거기서의 제약이 없어진다 했을 때 그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는 너무 명백하지 않겠나. 본물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주변에 아무도 해외 투자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 둘씩 하다 보고 넌 아직도 국장하고 있니? 국장이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알아요. 아 이게 참 씁쓸한 건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9월 6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본물이 터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미국에 특히 투자할 때 그러면은 유형은 어느 쪽에 뭐 부동산? 주로 부동산이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가장 접근성이 쉬운 것 같아요. 보면. 주식. 그쪽을 그렇죠. 핸드폰으로 바로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뭐 그냥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네.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뭐 사실 제약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맞고.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뭐 주식,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뭐 기타 네. 다른 얼터너티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그쪽에 이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한국 쪽에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잖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 부동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요. 그리고 또 임차인들에 대한 걱정. 이거 어떻게 내가 또 임차인을 잘 구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이 미국 시장에 대해 내가 어떻게 보느냐, 긍정적이냐, 투자의 어떤 성과를 내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과세라는 면에 있어서 얼마나 유리한 제도를 그리고 안정적인 제도를 미국이 갖고 있고 그걸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점점 더 잘 알려지다 보니 이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고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우리나라도 뭐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뭐 종합부동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거를 해외 투자하는데 또 어느 정도 또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미국의 현실을 좀 잘 모르니까 네. 그걸 좀 변호사님한테 듣고자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합니까? 물론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미국도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소박한 거죠. 예전부터 뭐 내가 내 소유의 부동산 집을 뭐 2층 집을 잘 소유해서 그리고 애들 뭐 잘 키우고 뭐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은퇴 계좌에 자산을 어떻게 쌓아서 은퇴 연금으로 잘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 한국은 부동산 전통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주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 제가 이제 가끔 듣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미국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뭐 충분히 많고요. 특히 그게 여러 제도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이 모기지 시장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은 뭐 미국도 굉장히 모기지 렛이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30년 만기 고정이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하고 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이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했을 때 미국이 또 이 뭡니까 기축통화 국가로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발권 그게 또 거기서 이제 올라타야 하는 것들이 자산에서 투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미국 부동산 투자도 역시 그 많은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투자 대상이었죠. 약간 이것도 되게 궁금한 게 우리나라 그 경제신문이 아니라 그냥 일간지에서도 거의 집값 동향이 빠지질 않는 날이 없습니다. 뭐 주간 단위로 0. 몇 % 올랐네 떨어졌네 이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 집값에 대해서 그런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론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yes and no일 텐데요. 네. 굳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국만큼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이게 관점이 물론 이 미국도 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이 임대소득과 그리고 양도소득인 거잖아요. 네. 근데 비중을 굳이 둔다면 미국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관심은 임대소득 쪽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단기적으로 얼마나 올라서 이거를 매각해서 차익을 내고
뭐 수익을 실현한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으나 이게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제도가 미국은 네.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네네네. 법 잘 안 바뀌어요. 아, 일관성이 있는, 네. 예측 가능성이 있는.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 부동산 법들이 있는데요. 예. 수십 년 또는 뭐 100년 이상 된 그런 법들이 많고요. 어. 그런 면에서 내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어떤 식의 성장, 그 경제가 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 면에서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게 있죠. 한국처럼 뭐랄까 상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 법이 막 바뀌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주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덜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막 임대사업자 등록을 작년 확 했다가 갑자기 또 임대사업자는 막 악마화 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달라지는, 미국은 그냥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원래 바닥에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 말씀이 나온 김에 좀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은요. 내가 투자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예. 이렇잖아요. 내가 뭐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임대소득을 내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거를 팔고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뭐 이런 과정 똑같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라 하면 뭐 투자 이후에 임대소득을 받는 거 그리고 매각해서 그걸 양도소득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낼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요. 세금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가장- 1주택자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는 1가구 1주택이었을 때만 혜택을 물론 페널티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페널티. 페널티 전혀 없고요. 내 다주택자는 악마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그런 취급을 받거든요. 네. 예. 이 나의 주 거주지에 대한 양도세 혜택 규정은 있긴 한데 예. 그게 어떤 다주택자들에 대한 페널티 성격의 관점은 전혀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에는 우선 임대소득에 대한 거는 이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네네네. 근데 미국의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게 한국은 지금 감가상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부동산 미국도 원래는 30년, 40년 이렇게 긴데 이걸 어떻게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하면 이걸 굉장히 앞당겨서 빨리 감가상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기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크게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손실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비용 처리하듯이. 그렇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임대소득을 줄이는 데 쓰게 되고요. 이런 게 있죠. 또 이분이 예를 들어 1억에 어떤 투자 부동산을 샀다고 칠게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10억이 됐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9억만큼의 양도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이걸 팔면 원래는 9억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네. 근데 미국의 세법은 어떤 게 있냐면 동종자산 교환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해서 1031 뭐 조항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10억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돌아서서 일정한 기간 내에 뭐 45일, 180일 기간 내에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면요. 예. 이 9억 원의 양도소득이요. 2월이 돼요. 또 2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2년이 되는 그 거예요. 다른 부입한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자, 그러면 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또 사고 하면은 일단 양도세를 2월이 안 됐단 낸다. 말이에요. 안 내요. 하나도 안 냈는데 그러나 생각하는 건 야 그래도 언젠가는 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다 누적된 거 하면 뭐 그게 뭐 시간을 번 건 좋은데 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냐면은 이분이요. 뭐 홍길동 씨였어요. 어르신이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예. 10억짜리가 이제 또 올라서 20억짜리 사고 됐다고 쳐요. 네. 100억이 됐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99억에 지금 양도소득이 누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거를 안 팔고요. 예.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받은 아드님이 그 다음날 돌아서서 예. 팔아요. 얼마에? 100억에. 예. 100억짜리니까요. 네. 그러면 이분이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낼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상속세 50% 맞는데. 상속세는 좀 이따. 물론 이제 금액에 얘기하고. 따라 달라집니다. 네. 어떻게 돼? 양도세. 뭐 이렇게 근데 물어보는 일단은 데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핵심일 텐데. 제가 이제 어렵게 1억으로 듣는 건 보느냐, 아니고. 100억으로 보느냐. 네, 질문의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짐작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0이에요. 자, 미국 1억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게 그래요. 아. 그러니 결국은 어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과세에 있어서 그리고 이 법은요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된 법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미국의
그냥 중산층의 누군가로서 임대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내가 안정적인 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수동적 소득을 통해 내가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그게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성장에 기여한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억 투자를 해서 극단적으로 99억의 양도 차익이 생겨버리면 네. 일각에서는 저거 뭐 부동산 투기했다. 불로소득이다. 저 편의점 알바생도 지금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부동산으로 수십억 번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느냐. 저거 너무 부자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 없을까요? 이게요. 네. 부자 감세는 아닌 게 제가 1억이고 100억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이게 1000만 원이고 10억이어도 똑같아요. 이게 부자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바뀌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쭉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런 식의 평가로 가는 것은 없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조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정파적인 관점에 따라서 비판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얘기가 갑자기 딴 데로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해리스 후보가 그런 걸 얘기했단 말이죠. 이 1억 불 이상 굉장히 큰 자산가들인데요. 네. 100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이 있는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게 예컨대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건 이 자산에 대해 마켓 밸류, 그러니까 시가가 올라간 것만큼에 대해서 이걸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합시다라는 걸 지금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팔지 않아도 보유만 하고 있어도 평가 차익이 올라가면은 세금 맞습니다. 때리겠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이 됐어요. 예. 그렇다 보니 이게 굉장히 시끌시끌했죠.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예요. 예. 여전히 그게 화두가 되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으로 이제 며칠 뒤에 대선 후보 토론을 첫 번째로 하게 될 텐데. 9월 10일 날. 예. 그렇죠. 그때도 주요 어떤 토픽으로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정당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택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12억 원까지는 양도 차익 비과세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걷는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양도 차익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산 형성으로 보는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투기꾼 이런 시각은 별로 없어요? 투기꾼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혜로서의 성격이라면 그렇게 뭐 여론이 움직일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혜택이고 하다 보니 신기하다. 내가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중산층의 또는 뭐 소시민의 누구로서 예. 어떤 가외의 돈을 써서 나의 은퇴 준비를 위해 이러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소득을 내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한국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어떤 건전한 사회에서 이걸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권장하는 차원에서 결국 그렇잖아요. 미국도 이걸 좀 스텝 백해서 큰 그림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뭐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얘기 나오고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베이비 부모가 은퇴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냐. 이런 문제가 이런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개개인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각자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정부는 당연히 장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려하고 장려한다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편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죠. 그 사람들이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자 역할도 물론 하는 건데 주택 공급자라는 인식보다는 투기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럼 미국에서는 투기보다는 주택 공급자라는 인식도 그럼 더 강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아메리칸 드림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미국은요. 누군가가 다 주택자로서 투자 부동산에 해서 그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 쟤는 저런 거를 사회가 용납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은 그래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까지 하시다가 미국 가셨으니까 네. 한국에 계실 때랑 미국 가셔서 어떤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좀 달라지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니, 물론 한국에 있을 땐 제가 어리기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그만큼의 뭐 경험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바라보는 미국에서의 그 투자, 그리고 이 투자가 어떤 시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도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네. 어떤 투자 환경, 어떤 제도라는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미국이 안정적인 건 제가 직접 체감해요. 이유는 제가 또 한국의 고객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러니 네. 여기 뭐 자주 나와서 저희 서울 사무실도 있고 뭐 서울에 이런 한국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텐데 그분들과의 이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하다 보면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서당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 싶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뭐 주식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배당보다는 사실은 자본 차익, 양도 차익,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임대소득보다는 양도 차익 쪽에 이제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배당주 투자, 임대소득 이런 쪽에 아주 베이스를 놓고 보는 그 바닥 자체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그렇게 딱 생각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동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쩌면 한국이 워낙에 대단히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성숙도라는 면에서 사회 성숙도라는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미국은 그냥 뭐랄까 좀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확실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네. 변호사님 그 유튜브 통해서 브이로그 찍으시는 거 보니까 좋은 차 타시더라고요. 저요? 네. 좋은 차요? 핸들이 이렇게만 달려있던데? 아, 이 위에 동그랗지가 않던데? 이렇게만 달려있던데? 네. 혹시 차 사고 나서 비닐 다 뜯으셨습니까? 차를 사고 나서 비닐 다 네, 뜯었냐고요? 비닐. 비닐이 뭐죠? 그 외 시트나 네. 위에 뭐 썬바이저나 이런 데 비닐 같은 거 처음에 붙어있잖아요. 새 차. 뗐어요. 다 떼셨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떼요. 왜요? 왜 그럴까? 뭐 IT 기기 사지 않습니까? 네. 박스 잘 안 버립니다. 혹시 뭐 나중에 팔 때. 나중에 팔 때. 대팔 때 이게 박스 보관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예전에 네. 독일 출신 기자님인데 안톤 숄츠 기자님 저희 나오셔서 이상한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거래를 너무 좋아하고 사자마자 팔 거를 생각한다. 그래서 차에 비늘도 안 뜯는 것 같고 박스도 안 버리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알겠어요. 아파트 단지 들어가 보면은 네. 정문 양옆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한 서너 개씩은 다 있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거래의 민족입니다. 한 거래. 알겠죠. 한겨레가 아니라 한 거래. 근데 예.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일종의 회전율 같은 건데 예. 사자마자 팔 걸 생각한다거나 샀다 팔았다 한다거나 매매 회전. 없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거를 그 플립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절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뭔가 문제 있는 하자가 있는 집들을 네. 사서 싼 값에 사서 바로 레노베이트를 해서 돌려서 수익을 내는 그것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의 에리어 분야로 인정받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로 어떤 비전문가인 개개인들이 한다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비중을 놓고 본다면 그냥 안정적인 투자로서 그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많죠. 미국 사람들이 순진하네. 거래의 민족을 따라야지 말이야. 자, 농담이고요. 네. 아까 잠깐 그 절세 혜택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예. 그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그러면 세법상, 세제상, 인센티브상 어떻게 보면 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국내 한국 부동산에 비해서. 한국 부동산에 비해서요? 이렇게 봐야겠죠.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의 제도의 혜택을 제가 뭐 감히 뭐 이걸 다 전문가처럼 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처음에 부동산을 사서 이후까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까지에 있어서의 제도상 혜택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외국인한테 똑같이 주어진 혜택이에요. 막 시민권이 없어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한국인으로서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 수준이 오늘 너무 높아서 안 되겠습니다만 네.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투자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과세는 당연히 추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으나 적어도 미국의 과세에 있어서 예컨대 미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네. 또한 거기서의 양도소득이 있을 텐데 그게 원래는 미국의 당연히 부동산이 미국에 있으니 미국의 과세권이 우선하는 거잖아요. 또는 뭐 미국의 과세권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까지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국세청 입장에서 저 사람이 지금 미국 부동산에서 투자해갖고 양도차익 많이 받네? 이러면은 또 이제 약간 국내에서 그러면은 세금을 내라 이런 경우는 물론 없나요? 가능하고요. 예. 당연히 가능하고가 아니라 그래야죠. 만약에 이게 과세에 있어서 한 나라에 있어서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부터 다른 나라에까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 역시도요.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구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또 이월하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므로써 우리가 한국에서의 그 법을 당연히 다 존중하고 지키면서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식이 좀 많이 물려가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거 아십니까? 코스닥이 팔레스타인 증시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주식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하죠. 특히 미국도 팬데믹 이후에 네. 로빈후드라고 해서 직접 투자들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관심들 많이 있나요? 이 로빈후드는 이제 G세대들이 아주 그냥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죠. 그럼요. 주식 투자 이게 앞서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게 맞는데 부동산도 하고 예. 그 배경은 제가 이런 질문을 곧잘 받으니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미국 주식 시장이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감이 되고 있다. 그게 큰 것 같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코스닥 뭐 얘기하셨지만 저도 뭐 국장이라는 표현도 네네네. 알고요. 네. 뭐 박스피라는 그런 표현도 아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은 결국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뭐 지난 100여 년을 놓고 보면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쨌거나 뭐 9%에서 10몇 %의 이 평균 성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은퇴연금, 은퇴계좌죠. 뭐 IRA다, 뭐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뭐 직장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직장 은퇴, 뭐 401k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걸 굉장히 제도적으로 권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정부의 이 제도적인 혜택 그리고 그 철학의 연장선일 텐데요.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은퇴를 대비하고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개개인의 상황에서 뭐 아까 부동산 투자도 있습니다만 뭐 주식과 관련해서는 IRA 우리나라의 그 아마 IRP일 거예요. 네, 그와 네, 같은 그쵸. 그런 비슷한 성격일 텐데 그걸 권장하고요. 또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요. 이걸 401k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 개개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고 회사가 그에 대해서 똑같이 또 이 매칭을 해주는 것 또한 권장하다 보니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게 구조가. 또 증시가 우상향하니까 들어오고 또 우상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선순환이 그렇죠. 되는 거고. 예. 변호사님은 한국에 계실 때 혹시 주식 투자를 하셨었네? 네. 오, 뭐, 그때는 뭐 근데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 어떻게 수익은 좀 그때는? 아니 그때 뭐 기억 안 나요. 그럼 미국 가셔서는 지금은 주식 이게 직접 투자 개념으로 네. 하고 계세요? 네, 그럼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투자가 주식, 뭐 부동산, 그다음에 또 미국의 또 다른 뭐 라이프 인슈런스, 뭐 어뉴이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다 각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각각을 다 하고 있는데 가장 뭐 비중이 높은 거는 주식입니다. 예. 엔비디아? 엔비디아 테슬라?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네. 좋습니다. 뭐 빅테크.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상 그 빅테크 뭐 M7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S&P 500의 상승률 대부분을 또 이끌어갔지. 뭐 중소형주들은 또 많이 오른 것도 많다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거죠. 뭐 미국이 이렇다라기보다는 네. 제 개인적인 뭐 투자 성향일 텐데요. 뭐 다른 또 본업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그냥 이러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 뭐 빅테크 위주 또는 뭐 그런 뭐 그런 ETF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그냥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 이야기할 때도 그 임대소득과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에 대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인식 차이도 말씀을 좀 했었는데 미국인들은 혹시 이제 중소형주나 변동성이 큰 투자를 어떻게 좀 선호할까요? 물론 이것도 뭐 이제 일반론으로 답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일반론으로 어렵고 느끼시기에. 일반론으로 어렵고 느끼기에는 꽤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나라면 그냥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롱텀으로 가는 장기 투자로 가는 좀 안정적인 또는 안정적이라 해서 그게 정말 안정적이기만 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니까. 네. 아니 그런 면도 있고 이게 뭐 빅테크의 어떤 그 우량주라고 하는 것들이 우량만 하지 성장이 더디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봐서는 좋은데 근데 보면 뭐 물려서 이거 뭐 손절하고 뭐 그런 경우들을 또 주변에서 보다 보니 뭐 사람마다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중 면에서 보면 적어도 장기 투자를 보고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으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하나만 한 얘기인가요? 혹시 이제 굳이 네. 미국에서 네. 한국 주식 시장에 관심 갖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도 그건- 한국인들 많이 또 상대하시니까. 예, 한인들.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미국에서 생활하는 뭐 한국계 미국인이 됐고 아니면 미국인들이라고 했을 때 해외 시장으로서의 한국의 매력도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네. 없나 보네요. 좀 괜한 거 여쭤봤습니다. 아니 뭐 제가 이걸 전문으로 대한민국 증시 뭐 세계에서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네. 그렇답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 그 뭐라 해야 되나 세계 시가총액에서 대한민국 비중이 원래 한 2% 정도는 됐었는데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답니다. 네, 선진국 뭐 미국 많이 올라가고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1% 조금 넘는 정도 수준 되려나? 근데 제가 이게 계속 얘기가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전달되고 싶지는 않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괜히 또 한국 투자 얘기만 나오면 말수가 없어지시는데 앞에서 그 401k랑 뭐 이렇게 IRP 같은 거 네. 노후 자산, 노후 준비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미국에서 보는 바람직한 은퇴 준비, 바람직한 은퇴 준비 상은 예.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회사가 제가 하는 네. 일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텍스 앤드 뭐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한마디로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절세, 이게 뭐 소득세 절세가 됐건 아니면 증여와 그거에 대한 절세 이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뭐 어디에 투자하면 굉장히 큰 소득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보다는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정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얘기할 때 은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네. 저희는 결국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은퇴가 내가 일을 더 이상 안 한다가 아니라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위해 필요한 건 당연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일 거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은퇴 준비의 키가 될 건데 그러면 결국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크게 봐서는 내가 earned income인 거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걸 통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그런 투자에 대한 게 있겠고 또 미국에서는 뭐 라이프 인슈런스와 또 어뉴이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보장,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한국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인 성격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그건 다 개인차가 있을 텐데 내가 안정적인 삶의 질, 내가 생각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 흐름이 얼마가 있겠죠.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일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가 또는 그분이 이러한 현금 흐름을 사회보장 베네핏,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포션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 내가 10,000불이 필요한데 3,000불이 이 소셜 시큐리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7,000불이 필요한 거고 네. 이걸 확보하는 게 은퇴 준비의 키다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앞서 얘기했었던 부동산
통해서 확보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그걸 확보하는데 이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네.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또한 변동성. 그렇죠. 예. 그거 역시도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과세면에 있어서 혜택은 혜택이겠으나 그럼에도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부동산 가격이 나빠지고 또 임차인들이 또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또는 이게 나이가 더 들어가서 은퇴할 연령대가 되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도 신경이 쓰이는 거고요. 이 은퇴하신 분들이 내가 그거 관리하느라고 은퇴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임차인 관리,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저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또 감안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거를 부동산이나 이런 이 주식 투자에서 또 은퇴 연령에 다다르면 이거를 현금 흐름으로 그러니까 바꾸는 그런 노력을 또 하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네네. 나에게 있어서 투자에 정말 놓은 필요한 것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달성하게 해주는 게 앞서 뭐 오늘은 별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뭐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어뉴이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401k나 IRA나 이런 것에서 투자해서 불린 것들을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은퇴 이후에는 또 현금 흐름으로 확보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 워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현금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고 미래 현금 흐름 가치를 이제 현재로 땡겨 와서 이게 과연 비싸냐 싸냐도 계산해내는 거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아주 일부에서는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인들은 크게 한번 확 들어갔다가 네. 시세 차이 크게 노리고 팔아서 크게 양도소득을 가지고 이걸로 노후에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이걸로 또 한번 또 불려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어떤 계단식을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자산이 얼마건 간에 은퇴 이후에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직관적인 관심은 내가 재산이 얼마건 무관하게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문제 없이 잘 쓰고 딱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딱 써고 세상을 떠날 때 끝나는 걸 텐데요. 물론 뭐 상속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달라지겠지만. 근데 그거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으니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어떤 은퇴 준비에 있어서 또 관심이기도 하고 그걸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그 금융 상품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 내가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현금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요런 데서부터 그렇죠. 그 401k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퇴직금이라고 해야 될까?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것 때문에 이제 오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노후가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들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또 이게 401k가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과장은 있다. 그러나 실제 그 과장으로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예. 일리 있다. 맞는 말이다. 이유는 401k라는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자동적으로 나의 은퇴 세이빙 또는 은퇴 계좌로 옮기고요. 이게 옮기는 이유는요. 그나저나 뭐 우리 IRP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비과세란 말이죠. 비과세라기보다는 이 과세를 이연해 주는 거죠. 현재의 나의 과세 수입을 줄여주는 거죠. 단순히 나는 다른데 내가 고기 사 먹는데 지출한 게 아니라 이거를 투자 계좌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차피 나는 은퇴 준비를 위해 내 투자에 자산을 일부를 할당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옮겨졌고 그리고 그게 불어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나도 같이 올라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비중이 되니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은퇴가 어느 정도 준비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쌓여진 그 자산을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언젠가부터는 이거를 이 자산의 어떤 가치 상승의 관점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돌리는 쪽으로 또 고려를 하니 그게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은퇴 준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401k가 근데 의무는 아니고. 물론 이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예. 401k가 없어서 혹은 401k 있다가 잘못돼서 또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너무 또 안 좋은 걸 제가 캐내려고. 401k가 그나저나 의무가 아니다. 맞다. 그 말씀 하셨는데 의무 아닌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보시는 분들의 관심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요. 네.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01k가 의무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5인 주마다 이상 사업장은 네, 시행 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중소기업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앞으로 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예. 아하. 보게 되는 거고 또한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이 제도적으로 또 회사에게 제공하는 여러 또 정부 차원의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뭐 윈윈으로 가는 그런 제도겠죠. 여기에 이제 붙는 돈의 절반은 회사가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 회사들도 정부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인 거예요. 예. 401k만 있는 거는 아닐 테고 또 미국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은퇴 플랜 같은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있어요. 앞서 네. 그 생명보험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은퇴 플랜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 부동산에서 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인 혜택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네.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보험을 왜 하느냐? 어떤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누군가가 그쵸. 갑자기 병고가 생겼을 때 네네. 그 식솔들이 패닉하지 않고 음.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그런 그쵸. 과정이고 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권장하겠죠. 당연히. 마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런 걸 권장하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 너무 크다. 10만 불, 1억 원을 넣고 50만 불에 뭐 사망보험금을 받는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빼고 현금 네. 흐름만을 놓고 보면 예. 내가 10만 불을 넣어서 1억을 넣어서 50만, 5억을 받는 투자 상품에 투자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차이는 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죠. 내가 죽은 다음에 가족이.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걸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4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비과세예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고 이거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세법상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투자 상품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부동산도 뭐 갈아타고 뭐 하고 이런 건 있으나 그거는 내가 제도를 잘 활용했을 텐데 그 자체로서 상품 투자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혜택을 주는 건 보험 상품인데 이게 또 더 나아가면 이걸 활용해서요. 이 보험료가 나의 생애에 불어나는 것을 담보로 내가 현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이 수면 아래에서는 그런 컨셉이지만 실제 이걸 은퇴자들이 누리는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비과세 은퇴 소득을 보험 상품을 통해서 내가 확보하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기존에 뭐 401k가 됐건 아니면 은퇴 자금으로 준비해 놓은 것을 이렇게 라이프 인슈런스에 투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게 자산 가치의 상승에서 나오는 텍스 프리 라이프타임 인컴, 비과세 은퇴 소득을 확보하고요. 또 생명보험 본연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변고가 생겼을 때 남은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유지하고 또는 뭐 이런 뭐 한국에도 비슷한 게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게 굳이 내가 사망하지 않았을 때라도 어떤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활용하게 되는 그것도 역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 은퇴 대비 투자 방안으로서 고려를 하고요. 어뉴이티도 뭐 비슷합니다만 뭐 비슷한 컨셉인데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네. 앞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라이프 인슈런스 미국의 상품에 대한 것도 한국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지극히 합법적인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이 미국의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역시 뭐 이걸 제가 뭐 권유하거나 뭐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또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이게 적어도 미국의 법상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거나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 보험 상품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성격의 뭐 아까 얘기했던 비과세 은퇴 소득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오. 일종의 그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현금 흐름을 얻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우리나라 뭐 약관 대출, 뭐 보험료 담보 대출 이런 대출 개념이에요? 아마도 제가 그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투자한 보험료가 어딘가에 투자되는 게 그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근데 투자 대상이 되는 그 시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뭐 S&P 500이고 미국의 이러이러한 그런 음. 상품들이다 보니 그게 반영이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가 체감하는 그 상품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미국 상품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기초 자산 자체도 달러 자산이고 미국에 투자하는 그렇죠. 것이니 그렇죠. 바탕이 다르네. 그럼 이런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세제 혜택도 그렇고 수익을 조금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계속해서 짜여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거나 변화가 심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안정적인 제도다. 특히 막 대선 앞두고 막 공약들 하지 않습니까? 네. 막 소득세를 엄청 높이겠다, 뭐 하겠다, 막 자본이득세 올리겠다, 막 이런 것들은 항상 변수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데 모든 내용이 수십 년 이상 된 제도입니다. 아하. 이게 또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존청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또 한국인들이 앞에 뭐 투자 이민도 그렇고 해외 투자도 그렇고 관심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자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본격적으로 미국 투자라든지 투자 이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때가 된다고 보세요. 그거야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미니멈 인베스트먼이다, 뭐 최소 투자액 요구액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투자 이민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이라는 게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한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민이라는 것은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이민 비자는 뭐 내가 뭐 취업 비자가 됐건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일정한 목적에 따른 그 체류 자격의 확보인 거에 반해 네. 이민은 이제 여하한 경우에서 내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지 않고서야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러 옵션 중에는 뭐 가족 초청 이민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인플로이먼트 베이스드니까 그 고용이 돼서 이 취업 이민도 있을 것이고 한데 거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모두에게 열려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돈만 있으면 열려있는 그게 투자 이민이란 말이죠. 투자 이민은 지금 현행 미국 그 법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는 80만 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뭐 100만 불이 넘어가는 건데 대체로 이제 뭐 80만 불을 투자함으로써 어떤 그 투자 상품에 어떤 그 미국의 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영주권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맥이 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가 미국에 투자를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최소 투자 요구액이 있다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이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라면 여러 옵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투자 이민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격에 있어서의 제약이 없다라는 면에서 그거는 투자 금액이 그렇다. 투자 이민 뭐 예를 들어 주마다 다르지만 100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이 이상의 보유 금액이 또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막 허들이 막 엄청 높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도 뭐 높죠. 그렇죠. 뭐 일반인 생각에 높긴 높은데, 근데 또 이제 투자 이민으로 가서 또 현지에서 뭘 하고 살 건지도 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물론이죠. 그 플랜이 개개인에게 있지 않으면 그냥 자본만 보내는 것도 얼마든지 그럼요. 가능하고. 그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라는 건 아니겠으나, 네. 이제 한 가구를 놓고 보면 본인 1세대가 가는 경우는 뭐 비자 또는 그 영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활에 있어서의 내가 더 편하잖아요, 한국이. 뭐 그러니 1세대까지도 다 이주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냐 아니죠. 오히려 덜 현실적이고 더 현실적인 거는 뭐 2세대 뭐 거기서 유학을 가서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취업을 해서 어떤 계기로 좀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세대들이 이주해서 전체적인 플래닝을 짜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청 변호사님께서 네. 그래도 이제 뭐 투자 이민이 됐든 아니면 미국 투자가 됐든 관심 갖는 분들에게 이것만큼 좀 유념하셔라, 주의하셔라, 혹은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좀 조언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허들은 낮아졌다. 그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기타 아까 얘기했던 뭐 라이프 인슈런스가 됐건 네. 투자 관문이 훨씬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하니 이게 투자금의 과소를 가지고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대다수는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스테이터스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미국이 제공하는 제도상의 혜택이라는 게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네네네.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이걸 또 열면 상자가 열려버려서 주제가 막 또 커지는 거긴 한데 외국인 투자자로서 가장 이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인 국내 투자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제도상의 혜택도 있어요. 예컨대 미국의 투자자라면 어떤 주식 투자나 이런데 주식 투자를 얘기를 했을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만 네. 외국인 투자자면요 미국에서 주식 투자했을 때 미국에서 과세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준비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모르고 대비를 안 했다가 또 큰 코 다치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내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이걸 가장 많이 보는 실수인데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냥 개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해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게 간과하는 부분은 만약에 1세대 한국인 홍길동 씨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이거를 증여를 누군가에게 해요. 예. 그러면 내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미국에서 과세가 되지만 네. 이걸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의 소유 구조를 하면 이게 똑같은 증여이지만 미국에서 증여가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만약에 누가 투자를 했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변고가 생겨서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이거를 상속받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상속 세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준비해 놓았으면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놓음으로써 굉장히 큰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려는 얘기는 이게 외국인 투자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챙기기 위한 준비, 확실히 확인할 필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상황들 또는 나중에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도 이거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옆 동네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확실한 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조언도 받고 하시면서 네. 오늘 몰랐던 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미국 변호사 우리 존청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